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체크는 이제 지소미아 파기, 이게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한국의 몰락이다,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 안에 숨어있는 이제 속뜻이 뭐냐를 가지고 자꾸 이런 의견이 나오고 저런 의견이 나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2019년도 8월 23일 금요일날, 자, 영상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금요일 오늘이구나. 한국을 못 믿으면 떠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부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 위기에 잠식되어 있고 위험하다, 불안하다,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굉장히 비슷했던 적들을 떠올려 보면 IMF 때하고 2008년도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잠식돼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가 요때밖에 없어요. 이때는 IMF 때는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 위기가 왔었던 거죠. 이때는 우리나라 위기도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위기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위기였어요. 미국의 리스크가 미국하고 유럽. 이때하고 가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가 PBR이 무슨 0.82배 그러면 88배였나? 82배였나? 82배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를 이제 하단 부분에서 보면 0.77배인가까지 내려왔었어요. 이때보다 더 싸단 말이야. 2008년도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야, 2008년도에는 50% 빠지지 않았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은 한 70-80% 이상 빠졌는데, 지금은 코스닥은 50% 빠지고 코스피는 30%밖에 안 빠졌지 않냐. 그럼 2008년도는 싼데 지금은 덜 빠졌으니까 아직 빠질 폭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다 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다 아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게 지수가 1500이 갈지 모른다, 1200이 1800이 갈지 모른다,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지금 구간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채팅방에 엊그저께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한번 열어봤다가 일부러 하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증시 폭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 까고 보니까 어때요? 7월달에 미리 빠져서 공포만 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때? 지수는 1%도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개인들만 드디어 계속 반등이 들어올 때 개인만 주구장창 사다가 드디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금슬금 파는 거예요. 언론에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하니까 불안하니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수업적으로도 완전히 좋고, 개선이 돼 있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싸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미중 무역 분쟁, 이번에 일본이랑 또 분쟁, 거기다 무슨 홍콩 사태, 악재가 막 대외적으로 엄청 많죠.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하나씩 언제 날 거냐, 결론이 언제 날 거냐 모른다는 거죠. 내가 트럼프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비중 관리 해놨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이제 또 보자고요.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의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과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일본이랑 지소미아, 우리 군사협정을 맺고 싶어서 맺었을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일제 강점기도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 쳐들어갔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런 나라인데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군사협정 같은 거를 뭘 믿고 맺냐고. 자, 미국을 믿고 맺은 거예요. 미국에서 해라니까. 그렇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한 거예요.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사를 좀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글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덧글로 좀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구간에 이렇게 맺은 거는 미국 때문에, 미국이 해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 미국이 한국에 무언가 말을 안 들었다고 경제보복을 한다거나 기분 나쁜 뉘앙스를 풍길 가능성, 요 부분이 리스크인 거죠. 지소미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이런 거 갖고 자제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했는데 한국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말 안 들어? 뭐 요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이건 진짜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미국한테 경제보복 맞고 뭐 요런 거 진행이 될 거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지소미아가 파기 전에 미국과의 소통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독단적으로 이걸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정말 문정부가 미친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까고 나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요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나온다. 야, 니네 그거 말 안 듣고 협정 파기하고 뭐고 했으니까 니네 불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위성 정보 같은 거 주고 뭐고 할 테니까 니네 뭐 미사일 설치해, 중거리 미사일 설치해, 뭐 요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리스크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항상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짚어봐야 돼요. 이건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지정학적. 과거에 우리나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 때려버렸어요. 우리나라 땅에다가 진짜 포탄을 날려버렸어. 그때 전쟁이 났나요? 전쟁이 안 났어 그때도.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뭐 밀고 내려올까? 지금 막 미국이랑 북한이 뭐 미국이랑 뭐라 그래야 돼? 북미 협정을 하니 어쩌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야, 한국이 뭐 정보가 약해졌으니까 야 밀고 내려가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악재냐고.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일본과 연계된 부분이니까 일본이 먼저 지들이 수출 규제 확대를 해놓고, 수출 규제를 해놓고, 얘네들 봐라. 그러면서 니네 이거 수출 규제를 이제 수출 금지로 바꿀게. 또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 뭐 요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죠. 수출 규제 확대는 이거 이제 28일날 나올 수 있습니다. 28일날. 28일부터 무슨 뭐 발표가 있니 어쩌니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규제를 확대한다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의 무역 적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벌어주는 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한국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미국을 때리고 우리나라의 적자 국가인 중국을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때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국이니까 중국 니네 반도체 안 줄래. 미국 니네 반도체 안 줄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불매운동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본에서 왜 한국산 불매운동을 안 할까? 사주는 게 없으니까 불매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불매운동을 같이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일본은 원래 한국산을 사주진 않으니까 한국의 무역 흑자를 보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 걸 많이 사주니까 무역 적자 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사주는 게 많으니까 사주는 걸 중단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요 관련된 부분에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본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 때문에 부도를 맞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 뭐 플루린, 폴리미드, 그리고 그 무엇이냐, 에칭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먼저 해갖고 야, 반도체 죽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점유율 떨어지고 저쩌고. 삼성전자는 그냥 점유율 떨어지고 만약에 최악으로 간다 그래도 그냥 그룹 끝이에요. 이게 망할까요? 삼성전자 안 망해요. 근데 일본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망한다고. 망한다고. 자, 협력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있으면 대기업이 있어요.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있어. 근데 이 협력업체가 기술력이 좋아갖고 자, 대기업한테 90% 100%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 협력업체가 우리가 이거 납품하는 거 돈이 지금 5,000원 주던 거 이거 2만원 줘. 그럼 이런 상품이 없으면 요런 거 당장은 들어줄 수 있겠죠, 대기업이. 당장은 들어줄 수 있겠죠. 당장은 들어주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런 거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 뒤지는 거예요. 자, 일본이 뭐예요? 자, 일본이 사주는 대기업이에요, 협력업체예요?
일본은 협력업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응이 어려운 한국의 중소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부도 나겠죠. 대응 안 되니까.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대응이 안 되는 기업들은 어때요? 그만큼 영향이 작으니까 부도가 나겠죠. 그럼 이 규모 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자,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혜택을 보는 규모가 클까요? 여기서 작살나는 규모가 클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 충격이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작살나서 망하는 것보다, 자, 미래의 혜택을 보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큰 기업이 없어요. SK 머티리얼즈. 요 정도가 이제 뭐 시총이 좀 나오고 나머지는 다 후성. 근데 후성 같은 기업도 솔직히 밸류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시총이 나오는 거예요.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싸니까. 얘는 많이 싸진 않지만 싸니까. 근데 이쪽 산업에서 얘네들이 이제 시총이 지금 뭐 예를 들어 1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 10조, 100조씩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 그리고 새로 막 시총이 몇백억, 몇천억밖에 안 되는 애들이 막 5천억, 1조 막 이렇게씩 커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작살나는 규모보다 이게 훨씬 크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악재냐? 그냥 지금을 놓고 보니까 악재인 거예요. 당장 뭐 흔들릴 수 있는 정도? 여기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토레지스트가 허가가 2개가 나왔어요. 자, 이 건이 뭐냐면 야, 뭐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이거 보니까 해외 공장에서 삼성에다 줘. 근데 B는 이게 없어. 해외가 없어. 그럼 얘네는 팔아먹고 우린 죽으라고? 일본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허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포토레지스트도. 다른 데다 납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섬유 같은 거 이번에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이 탄소섬유 독과점 기업 중에 하나가 이게 3개인가 2개인가 이거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또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공부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제 보면 탄소섬유 이 부분을 보면 일본의 뭐 업체가 일본의 A 업체가 자, 일본에서 40% 생산하고 프랑스에서 60% 생산하는데 한국의 일진 쪽인가 어딘가 해갖고 수소차 쪽에서 이거에 대한 현대차에서 문의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느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자, 일본에서 만약 못 주면 프랑스에서 무조건 줘갖고 니네가 100톤을 달라 그러든 1000톤을 달라 그러든 다 맞춰주겠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물량 다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자국 기업들은 수출 규제 같은 거 하고 뭐 수출 금지하고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해외 기업에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걸까지 규제를 할 수 있냐고. 프랑스 내정 간섭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자, 일본 기업에도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프랑스에서 세금 내고 뭐하고 하는데, 일본이 야 프랑스 니네 그거 일본 기업이니까 니네 거기 생산 라인 있는 거 자 삼성에다 수출 못하게 해. 일본이 뭔데? 그 프랑스가 알겠습니다 일본님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미친 또라이들 아니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거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완전히 대박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해외 거점이 없는 그런 일부 어떤 품목들은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그것만 보자 그래갖고 다른 기업들을 다 죽여버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 금지가 나온다 그래도 사실 단기적인 충격이 일단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점부터 이거는 뭐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의견이. 자, 지소미아 같은 부분은 뭐예요? 미국이 걸리는 거예요. 자, 미국과의 소통만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지소미아도. 근데 만약에 미국과 소통 없이 단독적으로 문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해갖고 나중에 미국에서 무언가 통지서가 날라와. 니네들 까분 것에 대한 대가. 자, 니네 중거리 미사일 설치해라. 아니면 경제를 보복한다. 아니면 관세 두들기고 뭐 요런
미국에서 요런 게 나온다는 거 뭐예요? 자, 이거 소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문정부로 인해서, 한국은 좀 골 때리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확률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을, 지소미아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체제인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하고,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게 원래 없다가, 이게 생긴 게 2015년, 지금 3년인가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016년. 자, 미국이 하락을 해갖고 했어요. 한국도 일본도. 미국이 하락을 하니까 했는데, 요거를 파기를 하는데, 미국이랑 소통이 없이 이걸 파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한 통지서를 내버린다. 이 통지서를 한국에다가 전달을 한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인데 요게 만약에 미국한테 무언가 그림이 있으면 뭐 미국이 고깝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리스크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소미아의 호재 요인을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호재 요인. 자, 한국의 규제 완화 등 지역 기원 확대. 자, 반기업 정부에서 친기업으로의 정부의 전화. 자, 지금은 이게 명분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경단체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어때요? 소재,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풀어주고 뭐하고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규제 풀고 뭐하고 하는데 반대 여론이 어떻게 돼요? 자, 잠잠해지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 한국은 법인세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인세 같은 21%인가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자, 미국은 32%인가 35%인가에서 자, 22%인가로 내렸어요. 22%인가 1%인가로. 자, 미국이고 한국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GDP가 2분의 1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GDP가 2분의 1인데 자, 기업에 대한 세금은 더 걷어.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안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세금만 놓고 보면 안 좋은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미국만 그래? 대만도 그래, 대만도.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이번에 미중무역 분쟁 중국이 이거 진행이 됐을 때 중국의 미중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옮기고 대만으로 많이 옮겼어요. 생산기지를. 자, 한국하고 일본은 따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은 아마 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 잘 모르겠네. 일본은 많이 간다. 근데 한국은 거의 뭐 패싱 수준이에요. 자, 베트남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막 가는데 기업들이 왜 한국은 패싱일까요? 대만은 이때 미국이 인하할 때 법인세 같이 인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보다 기업들이 여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니면 대만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법인세도 많이 내야 되고 얘네 노조도 좀 들었고 우리 대만으로 가자.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대만은 미중무역 분쟁으로 한국이랑 똑같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같이 충격을 받았다 어때요? 대만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한국은 여기서 더 거꾸로 했다고. 이거는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반기업 정부에서 친기업 정부로 그러니까 친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스탠스가 살짝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한국의 규제나 완화, 기업 지원, 이 부분이 더 큰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게 훨씬 큰 호재다. 일단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또 정치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치 이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또 보면은 현대 같은 경우 파업도 미룬다 그러잖아요. 현대, 기아. 자, 만년 파업 기업들. 이거 눈치 보는 거예요. 욕만 하도 쳐먹으니까 요번에. 근데 이거 눈치 본다고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노조, 기아노조 해갖고 욕만 뒤지게 먹으니까 지금 이거 지금 시국에 이건 좀 그런데. 자, 쌍용차 같은 데는 어때요? 막 파업해버리죠 그냥. 해든지 말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에 그냥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그걸 왜 정부 돈으로 지원해줘? 그냥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라고. 이게 뭐예요? 포퓰리즘. 자, 우리가 다니는 회사인데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만 좀 더 받고 뭐하고 하면 돼. 요런 생각을 하는 떨어지는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이 한국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내수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기업들은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거점 다 빼버리면 되니까. 한국 내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자기들한테 직접 영향이 끼쳐지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하면 바꾸려고 그러겠지만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게 심각해지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깨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일본 의존도 완화. 역사를 보면, 자, 뭐랑 비슷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일본이 과거에 중국한테 한 대 맞았어요. 중국에서 히토를 갖고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본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지금 같은 상황보다, 글로벌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떨어지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항복을 했어요. 이걸 일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다 그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까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히토류 비중을 축소, 이게 원래 90%인가 80%인가 의존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 의존도를 얼마까지 낮췄냐면 일본이 50%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막 수입 다변화 해놓고 이제 자국 기업들 많이 뭐 이제 해놓고, 자국 기업에서는 아니겠구나, 수입 다변화 많이 했죠. 자체적으로 생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 의존도, 일본 의존도가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지금 뭐 90%를 의존하니 80% 의존하니 하고 있잖아요. 이 의존도가 낮아지겠죠. 50%든 30%든. 그 혜택은 누가 볼까요? 해외 다른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여기서 혜택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국내에서 혜택을 많이 보려면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사줄 수 있나? 해외에 좋은 게 있으면 해외 거 써야지. 근데 국내에서 이걸 많이 써주려고 하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기존에는 테스트도 안 해줬습니다. 테스트도 안 해줬어요. 일본 제품보다 좋은 거 나왔다 해도 대기업들의 테스트도 안 해줬어. 근데 이제 테스트는 해주겠지. 요게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본격 반등할 수가 있다. 요런 부분이 사실 수출 금지로 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불안 요인만 움직여갖고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업황이 확 좋아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뭐 금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폭등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매출이 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건데, 자, 매출은 지금 수요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려고 그러는 게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제 마진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턴을 하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3분기나부터 이런 부분들이 더 그거 되면 이게 턴이 본격적으로 오고 수요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생산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제 바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자, 3분기 바닥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 20% 30%.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자, 사이클상에서 지금 요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들이, 이거를 이제 일본이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어떤 뭔가 요인이 필요했는데, 그냥 일본이랑 뭐 해갖고 한국이 삼성전자 공장을 멈춰버리지 않는 이상 이게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또. 요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리스크 요인만 보지 말고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 관점인 거예요. 벌벌 떨 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자, 10월 달에 단기 폭락 흐름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어때요?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는 거예요. 지수가 2300에서 2000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빠졌어. 자, 계좌는 이것보다 2배가 빠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보다.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 3배, 4배 올라간다고. 자, 오이솔루션, 유비커스 홀딩스. 자, 10월 폭락 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도 많이 움직인 것들 많죠.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오이솔루션은 자, 이 구간부터 10월 폭락 구간부터 700%, 유비커스 홀딩스는 10월 폭락 구간부터 거의 한 1000% 올라왔어요. 꼭대기까지 잡아보면 요 안에서 뭐 300%, 500%, 자, 100% 수익 냈죠. 자, 그 다음에 이 경험이 있죠.
제가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또 10월, 여기 5월달부터 7월달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여기서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돌리든지,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에 요런 거 또 나온다고. 근데 이건 어때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 회원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100%에서 500% 사이 드신 것 같아요. 요거 끝까지 먹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취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역량을 입혀드릴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이 있잖아. 10월에 이거 온 다음에 어때요? 요때는 다 죽겠는데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없어. 테마주 몇 개 말고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설 때 요런 종목들은 요렇게 날아가고 들어가는 것들은 100%씩 가는 거예요. 자, 계좌의 비중이 얼마? 계좌의 20%에서 뭐 한 50% 정도가 요렇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방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만들어진다. 한 100% 정도는. 100%랜다. 100% 수익 나는 종목들이 한 계좌에 여기에서 이제 뭐 10%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에. 근데 20%에서 50% 정도 보통 이제 평균 보는 거예요. 이게 폭락이 있은 다음에는 계좌 20% 50%는 자 100% 이상 수익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요번에도 그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날아가는 종목들이 내가 계좌에 10%가 있을 거냐, 20%가 있을 거냐. 요런 부분들을 요런 구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준비를 막 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막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모듈.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OLED. 그리고 마지막에 핀테크. 나는 요 중에서 요런 놈들 나올 거다. 이것도 잡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고요. 돌아서는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지 마시고 미래에 이런 흐름들,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이걸 경험을 하면서 차근차근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다. 시장에 대한.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회원분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슈 체크는 자, 지소미아 파기, 자, 한국의 몰락, 요 부분에 대한 몰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몰락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